최영목 선생님이 지금 아직도 직책이 많으신데요. 저는 다 전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요 글 때문에 약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20분 동안 제가 해야 되니까 원고를 읽을 시간은 안 되고 또 원고는 뭐 이렇게 토론해 주시는 분이 잘 얘기하실 테니까 제가 요 글의 앞뒤 얘기를 좀 글에 안 들어간 얘기를 좀 보충하는 식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선거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뭐 선거 결과가 뭐 이미 우리가 그렇게 걱정한 상황도 아니고 또 한국 개신교가 이번 총선에 뭐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이쪽과 저편이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총선 자체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한국의 독재로 진행하는 나라라는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 또 이 자세히 읽어보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한국이 1년 만에 20위권 안쪽에 있다가 거의 턱걸이로 5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 아주 이례적인 나라로 평가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변동이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이런 현상은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갑자기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사회에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고 깊게 물어보면 좋겠다. 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평가는 되게 일국적 민주주의 평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뭐 우리 시대가 글로벌에서 포스트 글로벌 얘기하고 있고 또 포스트 휴먼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국적 국가 민주주의 평가나 진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좋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리한 국가들은 자신들을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했고 패배한 국가는 대중독재형 이 권위주의 체제로서의 파시즘 체제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대전 이후의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승리했다라는 이제 전제 위에서 일종의 규범적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뭐 알다시피 이 시대는 아주 빠르게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빠르게 냉전 시대에 돌입해서 이제 반파시즘과의 전쟁, 파시즘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두 개의 민주주의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민민주주의를 표방했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서로 체제 경쟁을 하는 시기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이 시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급진전된 거로 보고 있어요. 민주 체제 경쟁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죠. 물론 문제점도 많았지만 그런데 이제 세계화가 등장하면서 이제 자본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이제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했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을 규제하는데 민주주의 질서들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특히 90년대 중반쯤 오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2000년대나 민주주의가 이제 암흑기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진단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아주 예외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가 급격히 강화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양성 연구소에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 보면 종 모양이 한국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약진은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만들어 놓은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규범적 글로벌한 규범적 담론 안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롭게 주목받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이른바 세계의 진보적 미디어들이 굉장히 격찬을 하는 시기가 20세기 말 2010년대 말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한국의 이제 권위주의, 독재로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로 분류가 된 거죠. 그것도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국가가 독재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변화로 평가를 그래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 연구소의 리포트를 보시면 한국 사회를 굉장히 특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는 이제 세계화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면 2010년대쯤 오면 이제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세계화의 모순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또 자본들도 공장의 현지화가 아니라 공장의 이제 재국적화, 공장들이 돌아오는 리쇼링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극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의 증거는 유로폴이 매년 범죄를 분류해서 보고서를 내놓는데, 거기에 혐오 범죄, 그러니까 극우 범죄라는 것이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이 유로폴 보고서에. FB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우적 혐오 범죄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정해 보면 이제 극우 혐오주의적 극우 범죄율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시기상으로는 2014년도가 아주 급증했는데 2010년대 급증하다가 2013년대 아주 굉장히 급증합니다. 왜 2014년이냐면 2013년에 시리아 내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유럽에서 유럽에 이제 이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이제 극우주의에 경도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FBI 조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도에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혐오 범죄율이 2010년대에 급증했다라는 거죠. 그 극우주의적 혐오 범죄입니다. 아마 이제 올해는 이제 극우주의 혐오 범죄에다가 이제 그 이슬람 이제 그 극단주의자들의 범죄율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극우주의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극우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됐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집권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는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2010년대 진단인데, 문제는 왜 극우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세계화가 극우화의 주범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계화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운동을 국가 내에서 이 사회적 균형과 조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법 체계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극우주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더욱더 후퇴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극우주의 세력들이 집권하거나 정치 세력화된 많은 집단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규범적 질서가 이제 민주주의가 규범적 질서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권에서 포괄 정당을 추구해 본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권을 하게 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때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프랑스의 이제
극우 정당 그 르팽 딸, 그러니까 아버지 르팽 말고 딸 르팽이 지금 그 이분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제 이 극우주의의 포괄 정당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극우주의의 또 다른 어떤 정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극우주의 정치는 세계화로 인한 모순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이게 촛불혁명이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되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 세계화 친화적인 발전 전략을 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억제하는 데서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사회법적인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본도 국경을 넘나들고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과거에 인권의 주제였었던 뭐 시민권이나 국민권이나 이런 논쟁들, 또 그것에 기반을 둔 복지 체제, 이런 것들이 좀 무력하다는 건 이미 2차 대전 때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제국주의 기원 얘기할 때 얼마나 그 국가 단위의 그 복지 정책이 무력했는가, 전제 파시즘 체제를 막아내는데 이런 것들을 진단한 바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거의 성과를 이룩하지 못했고요. 아마도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이었나요? 그분이 이제 정부가 발의한 이제 헌법 개정안을 이제 국회 상정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4차례의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 사회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사회권으로서의 논의인데, 이게 이제 세계화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재인 정부의 담론적 성과물인데, 그 헌법 개정안은 발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없으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세계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극우화를 막는데 무력했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여러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이제 선거연합을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빠른 시기에 극우주의적 극우 포퓰리즘 정부 형태로 바뀌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미 극우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 언론들은 조용하고 있지만 외국 언론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이 정권 심판론이 목소리가 언제나 있었지만 이번엔 뭐 너무 강렬한 것은 아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전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권이 뭐 민주당 정권이 다수당이 되고 뭐 심지어 탄핵까지 성공하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진단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가 이번 선거에서 놀랍도록 조용하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뭐 보통 때 같으면 개신교가 수없이 많은 지지 선언이 있고, 또 선거 이제 거기에 기반을 둔 이제 그 선거 지원 외곽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일도 별로 없고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훈 같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마이너리티 그룹이 이제 클로즈업되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극우화의 바람에 한국 개신교가 어떤 포지션이 있는가라는 걸 물을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00년대 이후를 전후로 한 시기에 한국 개신교의 거대한 변화가 이제 주목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한국 개신교는 1980년대 전후에 메가처치 러시가 있었다면 두 번째 러시가 이제 2000년 전후에, 2000년 전후라는 건 알다시피 IMF 이후에 한국이 이제 세계화의 질서에 아주 급속하게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든 시기이고, 세계화가 가장 난폭하게 진행된 사회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그 시기에 한국 사회에 메가처치 러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메가처치 러시의 특징은, 첫 번째 메가처치는 전국에 있는 도시들에서 메가처치들이 산계해 있고, 거기에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한 새신자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메가처치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 교회인 거죠. 우리 그 1940년대 탈북자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 흐름을 주도했던 것처럼 1970, 80년대 한국에는 이제 탈농민들, 그러니까 이농민 현상이 한국 개신교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00년 전후에 일어난 메가처치 러시는 메가처치들은 주로 개신교 신자가 양쪽으로 확장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파이가 커지지 않고 심지어는 위축되고 있고 사회적인 평판도 나빠지고 있는 시기에 메가처치들이 러시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 신자는 안 늘었는데 메가처치는 급속하게 러시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극화, 교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심화됐냐면 강남, 강동 분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이라고 하죠. 강남권에 집중됐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하고 중앙일보가 이 90년대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 연줄망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변화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 사회학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연줄망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했었던 연줄망 연구는 아마 규모나 질에서 가장 최대 규모일 거예요. 3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제 그 파워 엘리트 조사를 한 거예요. 실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파워 엘리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 연줄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연줄망에 어떻게 형성된 사람들이 파워 엘리트로 진입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에서 내용 분석에서 단 한 줄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저한테 눈에 뚝 띄었던 게 뭐냐면, 개신교 파워엘리트의 개신교인이 40.3%예요. 개신교 신자 비율이 20% 안 되잖아요. 신자 비율이 20%가 안 되는 사회에서 파워엘리트가 40%가 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파워엘리트가 개신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추정인데, 메가처치로 진입한 저희가 후발대원교라고 명명한 이런 교회들은 이제 강남권에 진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들은 자연히 자산 능력도 있을 거고, 상징 자본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급상승한 지역에서 성공한 교회들이니까 그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들, 그리고 파워 엘리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된 교회가 집중된 커뮤니티가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였고요. 그 모이는 사람들의 연결망이 10년, 20년,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이어져요. 이런 연줄망은 전 세계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연줄망이죠. 또 이 연줄망 형성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은 그 사회발전연구소의 결론은 뭐냐면, 한 분야에 집중된 연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다양한 분야에 집중된 연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의 이 신흥 대형 교회들은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의 저장고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시기 한국 사회는 세계화에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거둔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 세계화의 성공은 중국 효과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공한 과정과 결과는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누군가 우리 사회 안에서 그걸 추동하는 세력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역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 메가처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신흥 대형교회 메가처치의 중심 그룹들은 세계화의 영웅들이죠. 세계화의 전사들이, 세계화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거나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네.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51분 얘기한 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저도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극우화 연구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극우주의에 더 많이 빠지느냐, 사회적 통합의 틀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에 몰입되기 더 유리하다라는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화의 포섭 체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세계화는 더 많이, 극우주의는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증오를 담론화하는 정치 세력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극우들은 메가처치의 메인스트림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극우들이, 개신교 극우들이 집중된 곳은 어디였냐면 교회가 아니라 아스팔트였고, 이게 올드 라이트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온라인 극우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쓰는 용어는 넷 우익이란 말을 쓰는데요. 비슷한 현상인데, 넷 우익은 일본은 뭐 넷이 온라인을 얘기하는 거로 너무 익숙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넷은 좀 낯설어서 온라인이란 말로 제가 그냥 다시 썼는데요. 한국의 온라인 극우 현상, 이것은 또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세대적 현상이기도 한데,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교회라는 것은 근대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담장을 쌓으면서 발전해온 종교 체계. 다른 종교 달리 프로테스탄트는 담장을 쌓는데 아주 혁혁한 성과를 이룩한 교회고, 그것이 근대에서 그리스도교 성공의 큰 성과 비결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담장 밖으로 나간 이 극우주의가 근데 종교적이에요. 들여다보면 제가 극우주의, 이 아스팔트 극우는 제가 이 태극기 집회에 수없이 참여하면서 리서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상은 종교적인데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대적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걸 메타 종교적 양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메타 종교는 이제 국경선을 넘어서는, 국경이 해체되는 시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 정치라는 것은 제가 살림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병구선 용어입니다.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 단위로 형성돼, 이게 민주주의 다양성으로서는 이제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공공성은 이제 글로벌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회권을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상생이라는 것도 이제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적 상생이 중요하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후나 바이러스와도 타협하고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대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공성이라는 관점은 이제 민중신학이 이제 오클로스 용어가 이제 굉장히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면 언더클래스 현상에 대한 이제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민중 현상입니다. 이런 언더클래스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글로벌 공공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게 사회권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적 상생의 문제는 이제 캐서린 켈러인가요? 그분이 이제 언더 커먼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이것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이게 인간과 비인간, 또 인간과 무생물, 뭐 인간과 우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이런 것들 간의 상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용어가 살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색하고 추구해야 될 신앙, 정치 신학적 문제 의식은 살림 정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